네, 안녕하십니까. 임철균의 총괄평가연구소, 임철균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에서 함께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주간 정말 날씨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폭염이 진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위가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하늘에서 갑자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이면 단순히 덥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기후 자체가 우리 일상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무더위가 처서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시고 휴식을 반드시 병행하셔서 냉방병이나 각종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전방이나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취사병 전우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군수과장을 할 때 취사병들이 조리하고 있는 그 취사실 내부를 가보면 더위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덥거든요.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비를 털어 가지고 취사병들 그 동대문의 평화시장 같은 데 가보면 파란 색깔의 그 당시엔 되게 시원한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 30 몇 벌을 사 가지고 대대 취사병들을 입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서 건강을 항상 먼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해야 가족도 지키고 자신의 삶도 지키면서 나라도 걱정하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저희 임철균 TV 총괄평가 연구소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죠. 우리 여기 화면에 계신 안규백 장관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어,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용감해진다. 어, 이 말이 너무도 적절하다고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학교 몇 개 합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이것들이 본인들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 자료잖아요. 그것도 국방부 장관의 저걸로. 그 문구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니만큼 감정이 아니라 연구 분석틀을 적용을 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정책을 추진할 만큼의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하나 차분하게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게 뭘까요? 달팽이죠. 달팽이입니다. 달팽이인데 눈이 있는 곳이 좀 특이하네요. 그죠? 뭔가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눈에 잘 띄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자, 이게 뭐냐면 레오클라디움 파라독섬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에요. 뭐가 막 움직이죠. 하나 둘, 하나 둘 잘 움직입니다. 이게 이파리 위에 올라가서 요러고 계속 진동을 하고 있으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새 입장에서는 너무도 눈에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생충의 생태 주기를 살펴보면 먼저 이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가 이파리 위로 올라갑니다. 나뭇잎파리 같은 데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달팽이가 저기로 왜 가야 되는지 달팽이가 몰라요. 달팽이는 저 이파리로 가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저 레오클라디움 파라독섬이라는 기생충이 달팽이의 뇌를 장악을 해서 달팽이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달팽이였다면은 절대로 저렇게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새한테 잡아먹힐 테니까요. 저렇게 알록달록한 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 움직이니까 새 입장에선 이걸 잡아먹겠죠. 그러면은 이 새의 소화기관 안에서 이 기생충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달팽이는 이미 소화돼서 없어졌을 거고 이 기생충 알에 감염된 새가 배설물이 나오겠죠. 뭐 먹었으면 싸야 되니까. 그럼 이 배설물이 묻은 이파리를 또 다른 달팽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파리 그냥 아그작 갉아먹다가 저 기생충 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팽이의 몸 안에서 다시 기생충이 자라나면서 생활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도입 부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달팽이의 상식선에서는 저렇게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달팽이의 상식선에서는 위험하니까. 그런데 기생충에게 뇌를 장악당해서 기생충은 새의 소화기관 안으로 달팽이가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잡아먹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달팽이의 뇌를 조종하는 거죠. 이파리 위로 올라가라. 달팽이는 저게 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들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그것의 연장선인가? 라는 관점에서 3군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7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원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개새끼, 방송 중에 제가 처음으로 욕설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개새끼라는 표현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대한제국의 군부 대신 이병무입니다. 1907년 일본의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군부 대신 이병무 이 새끼를 앞세워서 대한제국군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 사진의 좌측에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분들이 대한제국군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에 여기 지금 계신 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바로 당시 육군 무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육군 무관학교 생도들입니다. 마지막 기수예요. 생도. 대한제국군이 강제 해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마지막 사진이 바로 강제 해산 후 무기를 반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국군이 해산이 되니까 장교 양성 기관인 육군 무관학교도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육군 무관학교도 동시에 폐교됐습니다. 그로부터 119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안짱께서 뜬금없이 통합사관학교를 들고 나오십니다. 원래 처음에는 자운대가 아니었어요. 저기 전남 장성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유배 보내듯이. 그러다가 각계각층에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전남 장성에서는 또 육군사관학교 무슨 계엄의 온상들이라고 막 비난하더니 본인들이 유치해야 된다고 나섰었죠. 그러고 나서 전국민적인 비난이 일어오니까 뜬금없이 대전 자운대로 옮기겠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각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깨어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졸속 6회 공군사관학교 통합 육사 지방 이전 반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셔서 반대 집회를 여셨습니다.
119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스스로 정해장교 양성민 전략문화 전승의 요람을 지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즈메노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즈메노프는 소련 시절 KGB 아시죠? KGB에서 네노라는 정치 심리 공작 전문가였습니다. 공작관이에요. 공작원이라는 뜻이죠. 즉 블랙 요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인터뷰를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붕괴 4단계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 전면적인 외국의 침공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침공을 하기 전에 이 4단계 과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사기 및 가치관의 붕괴 단계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화, 위기, 새 질서 수용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요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사기와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천천히 진행이 돼요. 약 20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왜? 한 세대의 가치관을 오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관을 오염시키고 안보관을 오염시키고 역사관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장기 공작을 벌입니다. 먼저 역사 왜곡을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몇 년도인데 원래는 몇 년도인데 임시정부까지 쳐야 되니까 몇 년도를 바꾸겠다. 뭐 그런 식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흔듭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약화시켜요. 국가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보다 분열적인 정체성을 앞세웁니다. 젠더 갈등, 진영 갈등, 뭐 좌파, 보수 같은 이런 진영 갈등, 성별 갈등, 여러 가지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조장을 하면서 분열적인 정체성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군경의 신뢰를 저하시켜요. 군대와 경찰을 도저히 믿지 못할 불신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요. 그리고 나서 세대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한 세대가 국가를 다르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20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이것의 목표는 국민이 스스로 이 국가를 지켜야 되는가? 라는 감각을 잃게 만드는 데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가장 깊은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화 단계입니다. 약 5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핵심 기능을 동시다발적으로 흔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르면 국방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군 스스로가 장교단이 방어 의지를 상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티미하죠. 뭔가 국민들의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군의 신뢰가 약화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갈등이 양성이 되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갈등이 양성이 되니까 사회 불만이 폭증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동맹이 파탄이 납니다. 동맹 관계가 파탄이 나고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국민은 고립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이 흔들리고 경제가 어렵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다 보니 치안이 흔들립니다. 법 집행 기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내부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제도 하나를 건드는 게 아니라 국가 기능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25년이 소요가 되죠. 3단계 위기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25년간에 걸쳐서 누적된 불안정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국면입니다. 이전까지는 여건 조성 작전이었던 거죠. 이게 결정적 작전이죠.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국경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외국군이 공격을 감행을 한다든지 이런 위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미 국방을 불신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외교적으로는 동맹이 이미 끊어져 있죠. 그래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방이 흔들리고 외교가 고립되어 있는데 경제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마약이 퍼지고 범죄 집단이 활보를 하고 치안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되고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딱 어딥니까? 베네수엘라. 2단계에 이르르면 사회가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탈북자분들의, 세터민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 망할 놈의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전쟁 나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팽배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조성이 되죠. 마지막 4단계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수용이에요. 이건 최종 단계입니다. 2단계에 가면 국민들이 저항 의지를 완전히 상실을 하고 기존 질서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 살던 국민들은 이제 국가의 패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진은 사이공이 함락될 당시 밀고 들어오는 북베트남 군의 장면입니다. 이런 탱크들 밀고 들어올 때, 전차들 밀고 들어올 때 시민들이 이걸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즉 남베트남의 멸망처럼 국가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죠. 메즈메노프가 말한 국가의 자살, 국가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런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대응 능력을 포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핵심 메커니즘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전쟁, 이 단계에서의 공격은 외부 적에 의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적이 국경선을 돌파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우리 땅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나 냉전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제5열이 너무도 강화되고 난 이 공작이 강화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내부 붕괴 공작이 먼저 선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4세대 전쟁의 특징입니다.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국가 기능을 약화시켜야 되고요. 국민들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수용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서 방어의 핵심은요. 국가의 정체성과 제도의 연속성을 지키는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강군이라도 당시의 남베트남처럼 세계 4위 수준의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이 무너지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베즈메노프 모델의 핵심 메커니즘을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방송 전체를 통과하는 분석틀이 되거든요. 자, 그럼 요 이론을 국방정책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교 양성 체계,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이거잖아요. 국군사관학교 통폐합. 이 뿌리를 흔들고 난 뒤에도 이 20년, 25년 뒤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승리할 수 있는가? 국방부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폈겠죠. 그래서 국방부의 주장을 하나씩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방부가 주장한 주장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면 크게 4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병력과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맞죠? 병력 부족 현상이 너무도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교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왜? 인구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학력 인구가 줄어드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미래전이 변하고 있다. 맞습니다. 다영역 작전을 포함해서 미래전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전야권 전환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언젠간 전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풀자면 저는 전자권 전환을 주장하는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만 전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 하에서만
전환을 해야겠죠. 한미 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할 때 미래 연합 작전을 주도할 장교 양성 필요하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합동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군종 간의 협조 수준을 넘어서 통합 작전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력과 학령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국방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입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상비 병력과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 3군 상한 학교를 통합해야 된다.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해야 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니, 이게 통합의 이유가 왜 돼요? 도저히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병력이 부족해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에. 병 복무기간 18개월 무턱대고 단축시켰잖아요. 아무런 대비 없이.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사태가 초래된 거 아닙니까? 감소하고 통합은 다른 문제예요. 장교 정원, 군별 소요, 지원율, 중도 이탈이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부터 분석을 해야지.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병력과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해? 왜 줄어드는지 원인을부터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관학교 지원율이 감소하는지. 모집 정원 조정, 처우 개선, 선별 방식 개편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어요? 해왔잖아요. 아니 병력 부족하다면서. 학령 인구 없다면서요. 사관학교 그래서 통폐합해야 된다면서. 근데 해병대는 왜 준사군 체제로 독립시킵니까? 지상군이 병력이 없어서 전전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상륙작전 지금 해봤자 한 개 여단은커녕 2개 상륙대대 상륙시키면은 그만이 상륙전력 가지고 무슨 능력도 안 되면서 얼어죽을 상륙작전을 한다고선 해병대를 왜 독립시켜요?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력이 줄어들고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면서. 그래서 입학 가능 인구의 감소하고 사관학교 통합은 결론이 전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육해공군은요. 똑같은 직업을 다른 데에서 교육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육군은 뭐 가르쳐야 됩니까? 지상작전 가르쳐야죠. 야전에서 소대장으로서 소부대주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통합작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합동작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가르쳐야죠. 지상무기체계 등등등. 공군 뭐 해야 됩니까? 항공작전 가르쳐야죠. 항공작전. 비행안전 어떻게 해야 되냐? 항공우주작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기초적인 거 습득해야죠. 해군 마찬가지죠. 함정 운용, 항해, 해양 환경, 해양 통제, 생존, 기타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군들이 가르쳐야 될 게. 군종별 전문성은 모아놓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군종별 전문성을 지켜줘야지. 이걸 왜 없애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까? 전체 병력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전문성은 더 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영역 작전에 통합 학교가 필요하다. 미래전은 다영역 작전이다. 맞습니다. 근데 다영역 작전에 통합 학교가 필요하다?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전장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주, 사이버, 전장의 스펙트럼으로 확대되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소부대에 전자전 장비 지급 안 해주십니까? 다영역 작전은요. 군종별 전문성이 극단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그냥 아무거나 다 때려 박아놓고 물에서도 조금 하늘에서도 조금 걸어다니는 거 조금 해서 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상에선 사자를 만들고 하늘에선 독수리를 만들고 바다에선 상어를 만들어야죠. 각 군의 우주 사이버 전자기를 포함해서 각 군별 전문성을 더욱더 심화시켜서 그거를 지휘 통제, 정보, 표적, 화력을 AI를 통해서 통합하는 그 개념이 바로 다영 작전이에요. 전문성이 없는 장교들 한 공간에 때려 넣는다고 해서 합동성이 저절로 생겨? 아니 그러면은 피아노 치는 사람 최대 예체능 계열 모아 놓는다고 해서 오케스트라가 완성이 됩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바이올린 켜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
태권도 하는 사람 모아놓으면 오케스트라가 돼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잖아요. 요 앞에 국방부가 말한 이 전제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변하는 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거를 왜 두루뭉실 뭉쳐서 없애려고 합니까? 자, 합동교육 강화와 학교 통합.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공통으로 합동교육을 해서 초급 장교 단계부터 합동교류와 표준 절차를 교육하겠다. 군별 교환 교육을 통해서 타군의 작전 환경과 무기 체계를 이해하겠다. 뭐 합동훈련 다 좋아요. 다양형 모의 훈련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3사 출신입니다. 6사 출신이 아니에요. 흔히 소위 말하는 비출신이에요. 비출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6사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차별받고 살아왔던 비출신이에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소위들을 만들기 위한 신분 전환 과정에 있는 양성 과정의 생도들입니다. 각 군별 교리의 ABCD도 모르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학교 통합한다고 합동교육을 하면 합동성이 증진해요?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고 갈 소리지. 이게 무슨 희대의 개소리예요.